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안동 땅에 천석군을 넘어 만석군 소리를 듣는 큰 부자가 살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권진사라 불렀답니다. 권진사는 논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 성품이 마치 잘 벼린 칼날과 같아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어려워했지요. 그의 집안에는 법도라는 두 글자가 석가래처럼 집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도리에 어긋난다 싶으면 그는 종이건 자식이건 가리지 않고 추상 같은 벌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기 마당을 쓰는 저 아이의 빗자루질에 정성이 담겨있지 않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어찌 집안의 먼지를 쓸어낼 수 있겠느냐? 당장 불러 회초리 3대를 종아리에 감도록 하라. 이렇듯 작은 일에도 불호령이 떨어지니 집안은 늘 얼음장 위를 걷는 듯 고요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권진사에게는 금지옥엽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성품은 온화했으나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 늘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일찍이 짝을 지어준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본래 성정이 불같고 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서리빨 같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그 성질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신 외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이라도 줄까 싶어 그 감시의 눈초리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지요. 하루는 권진사의 아들이 처가에 문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이 비를 다 맞고 가다가는 몸살 나기 십상이겠구나. 어디 비를 피할 곳이라도 찾아야겠다. 아들은 말을 재촉하여 길가에 외따로 서 있는 객점으로 들어섰습니다. 큼지막한 객점 안에는 이미 비를 피하러 온 손님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지닌 젊은이였는데 곁에는 제법 규모가 큰 짐꾸러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행색을 보니 비슷한 처지인 듯하여 둘은 자연스레 말문을 텄습니다. 이런 궂은 날에 길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먼저 와 계셨군요. 권진사의 아들이 젖은 옷을 털며 말하자 젊은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찌 사람이 알겠습니까? 덕분에 귀한 분과 이렇게 잠시나마 여정을 멈추고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가라 하옵니다. 저는 안동에 사는 권가희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술이나 한잔 나누며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주모, 여기 술과 안주를 넉넉히 내어오시오. 이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무르익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서로의 집안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권진사의 아들은 평소 엄한 아버지 밑에서 눌려 지내던 답답함을 토로했고 이가 성을 가진 젊은이는 말 못할 깊은 수심을 얼굴에 내비치며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권공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저리도 엄하시다지만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어여쁜 부인까지 계시니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허허, 이 형께서는 저희 속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차라리 저 들판의 농부처럼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일 지경입니다. 이 형께서는 어찌 이리 많은 짐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시는 길입니까? 이가 젊은이는 술잔을 비우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부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제 팔자려니 하고 떠도는 신세랍니다. 그의 눈가에 어린 슬픔이 어찌나 깊던지
권진사의 아들도 더는 묻지 못하고 그저 술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평소 술이 약했던 권진사의 아들은 그만 거나하게 취해 그대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깊은 밤, 싸늘한 공기에 권진사의 아들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술을 마시던 객점의 사랑방이 아니라 포근한 이부자리가 깔린 안채의 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 형은 어디 가셨는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머리맡에 웬 여인이 촛불 아래 그림자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쯤 되었을까. 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미모가 달빛 아래 핀 목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물었습니다. 니시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누워 있으며 그대는 또 누구인데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가녀린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길 잃은 나그네이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희 오라비와 술잔을 나누시다가 깊이 취하시어 오라비가 서방님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을 남편이라 칭하니 황당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방님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그대의 서방이 아니오. 어찌하여 초면에 나를 그리 부르는 것이요? 혹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은 아니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여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착각한 것이 아니옵니다. 오라버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게 이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에 누워 계신 분이 바로 너의 지아비이니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섬겨야 한다고요. 그리 명하고 가셨기에 감히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라비가 자신을 지아비로 정하고 떠났다니 권진사의 아들은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대의 오라비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런 해괴한 말을 남기고 떠났단 말이오? 그럼 이 형은 지금 어디에 있어? 여인의 눈가에 마침내 참았던 이슬이 굵게 맺혔습니다. 오라버니는 떠나셨습니다. 떠나다니. 이 밤중에 어디로 말이오? 나를 깨우지도 않고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이름 있는 문벌 가문의 딸로 태어나 14살에 시집을 갔으나 이듬해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15에 청상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의지하던 친정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오라비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지요. 오라버니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평생을 홀로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저를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개가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지요. 하면 좋은 일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 문중 어른들께서 가문에 수치라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열려문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과부를 재혼시키는 것은 조상님들께 뵐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결사반대하셨지요. 오라버니는 문중의 완고함에 분개하여 결국 누이 동생을 가마에 태우고 세간 살림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친척들의 눈을 피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것은 길 위에서라도 인품이 훌륭하고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누이의 남은 생을 맡기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객점에서 서방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라버니께서는 서방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 온화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만한 분이라면 내 누이의 평생을 의탁해도 족하다고 여기셨던 게지요. 그래서 서방님께서 술에 취해 잠드신 틈을 타 제가 머물던 이 안채에 눕히시고는 저와 몸종 둘만 남겨두고 모든 짐과 함께 떠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여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너무나 놀랍고 황당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를 그대의 배필로 삼고 떠났단 말이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요란했던 빗소리는 멎어 있었고 마당에는 이가 젊은이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의 말처럼 그녀를 모시는 몸종 둘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여인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서늘한 빛을 내는 은자가 무려 600냥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낯선 여인과 막대한 돈이 그의 운명 속으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기가 막히면서도 눈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여인의 처지를 보니 차마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희고 가녀린 목선과 슬픔에 젖은 까만 눈동자는 그 어떤 질책의 말보다도 더 무겁게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의 뜻이 경솔했다면 그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 밤중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를 이대로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권진사의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얼굴과 투기심 많은 아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기구한 운명에 내던져진 한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했던 적이 있었던가.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정해진 길을 걸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이 여인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연민의 끝에서 낯선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것은 사내로서 느끼는 보호 본능이자 그녀의 처연한 아름다움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그녀가 겪어온 시린 세월처럼 느껴져 그는 더욱 힘주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얽혔습니다. 여인의 까만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 위태롭게 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와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춥구려.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여인은 자석처럼 이끌려 그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복 아래로 전해져 오는 여인의 가녀린 떨림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여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여인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소. 내가 여기 있으니. 나직한 위로의 말과 함께 그는 망설임 끝에 그녀의 차가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정념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서글프고도 따뜻한 약속과도 같았지요. 여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파르르 떨던 속눈썹을 내리감으며 그의 품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덜어내듯,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달빛도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었습니다. 거친 숨결 대신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고 서로의 살결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여인의 시린 마음을 자신의 온기로 덮여주려 애썼고 여인은 그런 남자의 품에서 비로소 기나긴 불안과 슬픔을 내려놓고 고요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인연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 되어 고요하고도 깊게 맺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권진사의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불호령이 떨어질 아버지의 얼굴과 질투심에 불타오를 아내의 얼굴이 눈에 선하구나.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객점 주인을 잘 구슬러 며칠만 더 머물러 달라 부탁하고는 급히 말을 달려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혜가 깊고 계책이 많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친구의 집에 다다른 아들은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 내가 죽게 생겼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어. 제발 나를 살릴 방도를 하나만 내어주게.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하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어찌 사람이 끊겠는가. 그리고 자네 부친의 성정을 익히 아는 바이니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지. 어디 보자.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닐세. 제발. 그 계책이 무엇인가? 너무 서두르지 말게.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 우선 내 집에서 술자리를 한번 열겠네. 자네와 나 그리고 몇몇 친한 벗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걸세. 아니, 지금 잔치가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듣게나. 며칠 후에 자네는 그 잔치에 대한 답례로 자네 집에서 술자리를 열어야 하네. 물론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말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자네의 부친 권진사 어른을 모셔야 하네. 권진사의 아들은 친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또 며칠 뒤 권진사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며칠 전 친구의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도리상 제가 답례를 해야 마땅한데 집에서 조촐하게나마 술자리를 열어 친구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도리를 지키겠다는데 아버지가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왕 하는 것 구색을 갖추어 제대로 하도록 하라.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권진사의 집 사랑채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권진사도 상석에 앉아 아들 친구들의 인사를 받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모두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랐을 때 아들의 친구가 조용히 일어나 권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술도 거나하게 취했으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게나. 친구는 좌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권진사의 아들이 겪었던 일을 마치 남의 집안 이야기인 것처럼 각색하여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객점에 들렀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사내를 만나 의기투합하여 술을 마셨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깨어보니 안채에 누워 있었고 곁에는 청산과부가 든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술을 마신 사내가 바로 그 여인의 오라비였고 누이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젊은이의 인품을 보고는 그에게 누이를 맡기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대한 돈까지 남겨두고 말입니다. 젊은이는 여인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 그만 하룻밤 인연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는 불같은 성품의 아버님과 투기심 많은 본처가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 만약 어르신의 지인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이가 있다면 어르신께서는 그에게 어찌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내쳐야 합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권진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정이 그러하다면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두어야 할 도리일지니. 이미 인연을 맺었다면 마땅히 첩으로라도 데려와 평생을 책임져야지. 어찌 가련한 여인을 길바닥에 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허나 어르신,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고 본처의 투기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그리해야 합니까? 권진사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말하면 무엇하겠나? 집안의 분란이 두려워 의를 저버리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닐세.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며 사내로서 비겁한 짓이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내 아들이라 해도 그리 가르쳤을 것이다. 좌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권진사의 강직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권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금 하신 그 말씀 참으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의 아드님 권공의 일이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사랑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진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석에서 벌떡 일어나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내 아들의 일이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어르신. 허허허! 이놈들이 감히 나를 떠보았구나. 자네들은 그만 모두 돌아가게. 나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 생겼네. 권진사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짐을 챙겨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사랑채에서 권진사는 하늘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대청에 자리를 깔고 형틀을 대령하라. 형틀이라는 말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청에 자리가 깔리고 형틀이 놓이는 날은 누군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거나 피를 보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인들이 벌벌 떨며 자리를 펴자 권진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헛간에 있는 작두를 가져오너라. 자, 작두라니요, 나으리.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어서 작두를 가져오지 못할까? 육중한 작두가 대청 한가운데 놓이자 집안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명했습니다. 저놈의 상투를 잡아 끌어다가 저 작두판에 목을 대고 엎드리게 하라.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 대청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닥치지 못할까? 나이 어린 자식이 부모 몰래 철을 얻는 것은 집안을 망하게 할 징조이니 내 놈의 목을 베어 집안의 폐단을 막고 가풍을 바로 세우겠다. 여봐라, 뭘 아느냐? 어서 저놈을 작두에 올리거라. 그때 권진사의 부인과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서니 어찌 아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비키시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은 당신 죄도 있으니 썩 물러나 있으시오. 권진사는 부인을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을 죽이시면 이 집안의 제사와대는 누가 있는단 말입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권진사였지만 이때만큼은 며느리의 말이 가상하다는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곧 더욱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흥! 이미 집안이 망할 징조가 보이는데 대가 끊어지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 이놈을 죽이고 차라리 양자를 들여 대를 잇는 것이 가풍을 지키는 길이다. 권진사는 직접 작두의 칼날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집안의 종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다시 한번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권진사는 작두를 든 채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 사납고 투기가 얼마나 심한지 내 익히 알고 있다. 지금 내가 이놈을 용서하면 새로 들어올 그 계집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너의 그 투기심 때문에 날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질 것이니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근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 모든 분노와 살기가 단순히 아들이 첩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질적인 투기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성정을 고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작두날 아래 엎드린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 결심한 듯 대청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으로 서방님이 죽을 뻔한 이 광경을 보았는데 어찌 감히 제가 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서방님을 용서해 주신다면 새로 들어올 동생과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권진사는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내가 그리 말하겠지. 허나 만일 내가 죽고 나면 그때는 눈치 볼 사람도 없을 터. 너의 그 불같은 성질이 어디 가겠느냐? 그때 가서 그 계집을 구박하고 내쫓아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 뻔하니 나는 반드시 화근을 잘라야겠다.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온 집안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하늘이 듣고 땅이 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만약 제가 약조를 어기고 투기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저를 이 작두에 올려 목을 베셔도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며느리의 절절한 맹세에 마침내 권진사의 얼굴에서 살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작두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내 맹세를 믿어보겠다. 모두 일어나라. 그제서야 아들은 풀려났고 온 집안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진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객점에 사람을 보내 가마를 대령시키고 예를 갖추어 새 식구를 집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잠시 후 고운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가마에서 내린 여인, 이제부터는 이씨라 불릴 소실은 권진사 부부와 본부인인 민씨 부인 앞에 조용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아하고
예의 바르던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권진사 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민씨 부인은 약속대로 이씨 부인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복과 음식을 챙겨주며 형님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씨 부인 또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며 민씨 부인의 심기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민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질투의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이씨 부인은 그런 형님의 눈치를 살피며 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권진사가 한양의 높은 판서댁과 큰 거래를 성사시킨 기념으로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판서는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하여 권진사는 안주인인 며느리 민씨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우리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판서 대감의 입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소홀함이 있다면 너를 비롯한 부엌의 종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민씨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여 잔치 준비를 감독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음식 목록을 짜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구해왔지요. 특히 잔치의 백미가 될 요리는 바로 귀한 전복을 이용한 전복초였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바로 앞둔 날 밤 부엌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참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전복초를 조리던 항아리를 그만 어린 종이 엎지르는 바람에 귀한 전복이 모두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간다 해도 이만큼 신선하고 큰 전복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불호령과 손가락질할 판서의 얼굴이 떠오르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당장 그 종을 잡아들여. 민씨 부인이 막 화를 터뜨리려던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혹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니 이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어서 방으로 돌아가 있거라. 하지만 이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송구하오나 형님. 저희 친정 가문이 비록 몰락했어도 예부터 내려오는 귀한 손님맞이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복만큼은 아니어도 그 맛과 모양이 결코 뒤지지 않는 요리입니다. 이름은 도미면이라 하지요. 도미면? 생선으로 국수를 만든다는 말이냐? 처음 듣는 소리구나. 예, 형님. 도미 살을 얇게 저며 녹말을 묻혀 익혀내면 그 모양이 국수 가락 같고 식감이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맑은 장국에 곁들여내면 그 어떤 진미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옵니다. 민씨 부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식으로 까다로운 판서의 입맛을 맞춘다는 것은 도박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두 아래서 남편을 살려달라 애원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맹세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평생 처음으로 동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녕 자신이 있느냐? 최선을 다해볼 따름입니다, 형님. 허나 형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날 밤 권진사 댁의 부엌에서는 두 며느리가 나란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씨 부인은 안살림을 총괄하는 대가집 맏며느리답게 호랑이처럼 종들을 지휘하며
일사불란하게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씨 부인은 차분하고 섬세한 손길로 도미의 뼈를 발라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을 얇게 저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이씨 부인의 깊은 음식 지식과 흔들림 없는 솜씨에 놀랐고, 이씨 부인은 민씨 부인의 과감한 결단력과 집안 전체를 아우르는 통솔력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동서, 간은 내가 보겠네. 자네는 도미 살에 녹말을 입히는 것에만 집중하게. 예, 형님. 하지만 녹말은 너무 두껍지 않게 살이 비칠 정도로만 묻혀야 합니다. 알겠네. 국물은 어떤가? 너무 짜지는 않은가? 아닙니다, 형님. 아주 좋습니다. 이제 버섯과 죽순을 넣어 향을 낼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러다 끓는 물에 도미살을 익히던 이씨 부인의 손에 뜨거운 김이 스치자 앗!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민씨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괜찮으냐? 어디 보자. 민씨 부인은 찬물에 적신 헝겊으로 동서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감동이 어리고 있었지요. 민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이 요리는 자네 손에 달렸으니. 그 작은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동이틀 무렵 옥쟁반에 담긴 도미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하얀 도미국수가 소담스럽게 피어났고 오색 고명이 그림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잔칫날 판서는 도미면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허, 이 음식은 대체 무엇인고? 입안에서 눈처럼 녹는구나. 내 평생 이런 별미는 처음일세. 권진사, 참으로 대단한 음식을 대접받았소이다. 권진사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의 공이 크다. 모두들 칭찬하지 않느냐. 그러자 민씨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 귀한 요리는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인 이 씨의 지혜와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심부름을 했을 따름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있던 이씨 부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진사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두 앞에서 며느리가 했던 맹세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함께 옷을 짓고 함께 술을 놓으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스스럼 없이 나누었답니다. 때로는 민씨 부인이 불같은 성질을 내다가도 이씨 부인의 차분한 미소 앞에 스르르 마음을 풀었고, 때로는 이씨 부인이 주눅이 들 때면 민씨 부인이 나서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권진사의 깊은 뜻과 작두를 동원한 충격 요법이 사나운 며느리의 투기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두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애를 싹트게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안동 권진사 댁의 이야기는 작두로 얻은 두 며느리의 화목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